당장 없애야 된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이나 정책 방향 조정,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제안한 건데요. 한국형 핵공유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통일부 폐지론, 그리고 뭐 핵공유, 그리고 동경올림픽 때 한일 정상회담 하는 문제, 그 세 가지인데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부 폐지론을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북한도 통일부는 없다. 그러니까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죠. 작은 정부론 주장하면서 대선 앞두고 다뤄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그리고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험하고 경솔한 제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통일부가 필요 없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금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야기한 것은 통일부가 국제정세와는 무관하게 북한에게 끌려가는 대북정책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통일부가 과연 필요하냐 하는 화두를 던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북한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켰잖아요. 그럴 때도 통일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대북전단을 문제 삼으면서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했잖아요. 대북전단금지법, 그거를 갖다가 너무 졸속으로 시행해서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국제사회로부터 한국 정부가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렀잖아요. 이런 문제 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통일부를 당장 없애야 되느냐? 그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할 때 보세요. 바이든 행정부가 선거 캠페인, 대선 기간 중에 북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최대한 좀 아껴왔던 거죠. 그리고 정부가 출범하니까 인수위에서, 그리고 또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대북정책 검토라는 이름으로 몇 달 동안 이것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저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 대북정책 검토에 주변국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우리 통일부가 이슈가 된다면 국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사실은 통일부 홈페이지를 보면요, 통일부가 하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남북 교류협력, 북한과 대화를 하고 교류협력하는 사업이 통일부의 가장 중심적인 사업이죠. 아마 이걸 통일부로 없애자는 분들은 이런 교류협력 사업을 외교부에 붙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통일부의 사업은요,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 관리라든가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 그리고 북한 인권기록센터, 이 중에 탈북민 관리라든가 협력기금 관리 같은 거는요, 사실 외교부가 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무 획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이른감이 있고요. 또 현 정부 분들이 이걸 갖다가 단언적으로 역사인식에 대한 잘못된 것이다, 국가적 과제를 안다면 내놓을 수 없는 황당한 주장이다, 반통일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 이런 주장은요, 사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남북관계가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해도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익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가는 과정에서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 이런 부분에 대한 화두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없애야 된다. 저도 그것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이나 정책 방향 조정,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핵공유 문제예요. 화면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핵공유를 보면은 이것은 지난 주말에 또 뉴스로 등장을 했는데요.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가 핵공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토식 핵공유와 전술핵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저는 핵공유는 필요하지만 전술핵 재배치는 너무 민감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핵공유라는 거를 설명드리면은요. 핵공유라는 것은 이제 확장 억제의 일부겠죠. 확장 억제라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는 억제력을 동맹국들에게 확장시켜준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핵심 내용은 핵우산, 핵무기, 그리고 미사일 방어, 그리고 첨단 재래식 능력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핵우산, 핵무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약속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 핵무기로 공격받으면은 다시 미국이 공격을 해주겠다. 포지티브 시큐리티 어시어런스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것만으로는 말뿐이니까 이 핵우산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하는 동맹국들의 우려가 있었어요. 특히 60, 70년대 유럽에서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약속을 해주는 것이 핵공유 협정 같은 걸 만들어서 전술핵을 배치한 국가들에게 그럼 미국의 전술핵이고 그 최종 사용권은 미국이 갖고 있겠지만 관련국들을 참여시켜 주겠다. 핵무기 사용해서. 그래서 전술핵 무기 B-61탄을 독일이나 이탈리아가 같이 그 나라의 전술핵 무기가 배치된 나라의 전투기에 탑재를 해서 핵무기를 사용하는데 참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그런 것을 핵공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핵공유에는 전술핵 재배치가 따라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토식 핵공유를 하면요,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갖다 놓고 북한의 핵공격이 있거나 유사시에 우리의 전투기에 탑재를 해서 우리의 전투기에서 핵보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미국의 확장 억제, 핵우산을 가시화한다는 데는 의미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또 비핵화를 추진하면서 우리에게 전술핵을 배치한다면 과연 비핵화 협상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또 국내 반핵 단체들이 엄청나게 반대 운동을 할 것인데 너무 국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겠느냐. 이래서 사실 제가 제안한 건데요. 한국형 핵공유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한국형 핵공유라는 것은요, 나토처럼 핵공유 협정은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시에 우리 군의 전투기에 미국의 전술핵이 탑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놓는 거죠. 다만 전술핵은 평시에 한국에 재배치하는 건 아니고, 평시에는요,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데 우리의 전투기가 가서 공중교부 받으면서 미국에서 훈련을 하고, 유사시, 그러니까 저희가 데프콘 4거든요. 전쟁 준비 상태를 데프콘이라고 그래요. 원래 5단계부터 1단계까지 있는데 한국은 군사적 대치라고 그래서 데프콘 4가 평시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남침 조짐이 보이면 이것이 데프콘 3로 격상됐고, 임박하면 2가 되고 전장이 벌어지면은 1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데프콘 3나 2단계에서 전쟁이 임박했기 때문에 미국의 전술핵이 그때 한국에 전개될 경우에는 이거는 뭐 비핵단체가 반대 운동을 할 그럴 상황도 아닌 거죠.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도 않고 북한의 억제, 북한의 핵위협 억제에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형 핵공유를 주장해 왔어요. 저는 이렇게 한국형 핵공유를 많은 대선 후보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가 핵공유 이야기한 것은 적시적으로 잘 꺼냈다고 보는데, 전술핵 재배치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민감하다. 그런 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뭐 외교부에서 정책을 담당해보고 했는데,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갖다가 잘못 선택을 하면요, 그 이슈로 인해서 다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는 국내 정치적인 파괴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유의해 나가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한국형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